안녕하세요. 소프리짬뽕 알뜰세트입니다. 어떤 아저씨는 강도가 총을 들이밀고 있는데도 이렇게 귀찮은 듯이 싸다구를 날리려고 하고, 한 아저씨는 곰이 시비를 걸자 진짜 싸다구를 때립니다. 어떤 아저씨는 캐그에 담긴 맥주를 손도끼로 깨서 한 번에 마시며, 이 아저씨는 롤러코스터를 무념무상의 자세로 타고 있기도 합니다. 한 여성은 오빠에게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나 오빠 안 만날 거라며 그냥 친한 오빠 동생으로 지낼 수 있어도 예전처럼 다시는 못 사귄다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혹시라도 내가 연락 받았다고 기대하지 말라며 다시 오빠랑 사귀고 마음 고생하고 싶지 않다고 하자, 남자는 뭔 소리요 갑자기? 라는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여성이 오빠가 내 인스타 사진 좋아요 눌렀길래 오랜만에 뭐하고 지내나 하고 연락한 거였다며, 혹시라도 내가 마음 남아서 연락한 거라고 생각할까봐 미리 말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러자 남자는 너 비키니 사진 올렸길래 확대해서 가슴골 보다가 좋아요 잘못 누른 건디 뭔 소리냐 라는 답을 합니다. 꽉 막힌 차도에서 중침하여 유유히 가는 승용차 한 대가 포착되기도 했었는데요. 경찰이 한 남성을 향해 최루액을 뿌렸는데, 그 남성은 최루액을 정면으로 맞았지만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경찰을 노려보기도 했습니다. 경찰 시험에서 면접관이 정당 방위라는 답을 이끌어내기 위해 길거리에서 누군가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을 휘두르면 어떻게 하겠냐고 묻자 응시생이 맞받아 치겠다, 법은 멀리 있고 주먹은 가까이에 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데요. 이 응시생은 1, 2차 필기 시험에서 높은 성적을 받았음에도 최종 합격자 명단에 오르지 못했다고 하네요. 무한도전의 이 짤 역시 유명한데요. 유재석 매니저에게 유재석과 일하면서 가장 좋을 때는 이라고 묻자 매니저는 잘 때라고 대답을 합니다. 유재석은 당황한 표정을 짓더니 잘 때? 라며 시겁하며 제가 잘 때요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나마 용돈 줄 때요 라고 대답을 하자 하하가 용돈 주고 잘 때는 완전 좋겠네요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엔 이런 노빠꾸 상남자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중동 취재간 우리나라 취재진입니다. 한창 전쟁 중이던 아프가니스탄 접경 국경 검문소에서 다큐가 시작되는데요. 이 지점부터 외국인 출입금지라는 표지판이 떡하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탈레반이 있기 때문에 빨리 나가라며 다치면 책임 못 진다는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그럼에도 취재진들은 국경 마을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바로 가자마자 탈레반 병사부터 인터뷰를 하는 패기를 보여주는데요. 탈레반 병사들의 일상을 촬영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미국의 죽음을 이라고 외치는 장면과 탈레반 만세라고 외치는 장면까지 생생히 포착합니다. 그리고 9.11에서 유나이티드 93기 납치 용의자인 지하드 자라의 사진 역시 공개하는데요. 지하드 자라의 작은아버지를 만나러 직접 집에 찾아가 심도 깊은 인터뷰를 하기도 합니다. 취재진은 이번엔 가자지구 쪽으로 들어가는데요. 자살 특공대로 알려진 하마스들을 바로 옆에서 촬영하는데, 하마스 창설자인 야신을 만나 인터뷰를 하기도 하였는데, 나름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이렇게 인터뷰를 합니다. 이번엔 취재진은 남부 레바논 국경인 쉐바 마을까지 찾아가는데요. 이스라엘군의 진지를 찾아가서는 로켓이 떨어진 지점을 찾아가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교전 중인 모습을 생생히 촬영하는데요. 심지어 헤즈볼라 초소를 발견하고는 현지인에 가자고 했더니 현지인조차 본인도 이건 아닌 듯을 시전하며 본인은 못 간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마스의 정책 담당을 만나 인터뷰를 하는데요. 통계에 의하면 그들 대부분이 고등교육을 받은 지성인들이라는 것이라며 자살 특공대들의 사고가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이야기를 이끌어내는 표정이 정말 진지한데, 실제 23세 하마스 대원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기도 합니다. 그와 이렇게 악수를 한 후 죽음이 두렵지 않은가 라고 묻자 절대로 라는 대답을 듣습니다. 피디아제의 눈빛 보니 진짜 광기에 다들 쫄아서 인터뷰한 듯 하다는 댓글이 인상 깊습니다. 다음은 마하난디아입니다. 인도의 카스트 제도는 총 5종류의 사람으로 나뉘는데요. 천민계급인 수드라 아래로 불가 촉천민, 인도말로 달리트라고 하는 계급이 있는데, 이는 말 그대로 사람 취급을 받지도 못하는 계급이라고 합니다. 불가 초청민은 천대받고 박해만 당하는 계층의 사람들이다 보니 이들에 대한 처우 문제는 현재에도 인도 사회에서 논란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1959년에 뉴델리에서 태어난 불가촉천민 청년 마하난디아는 어린 시절부터 천대와 차별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딱히 죄를 진 것도 아닌데 달리트로 태어났다고 멸시를 당하니 마하난디아는 날마다 슬픔과 낙심을 맛봐야 했다고 하는데요. 엄마에게 난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거야? 어른이 되어도 미움받고 차별당하며 살아야 하냐고 이야기하자 엄마는 아니다 얘야 넌 꿈을 가져도 돼. 엄마가 점을 쳐봤는데 넌 커다란 숲속에 사는 아름다운 황소자리의 처녀와 결혼할 거랬어 라는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마하난디아는 하루하루를 굳세게 살아가서 그림을 익혀 미대에 갖고 뉴델리 거리에서 화가로 활동했다고 하는데요. 그림을 참 잘 그려서 인도 지역에서도 비범한 재능을 가진 금손 청년이라고 소개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1975년 어느 날 여행 중이던 웬 외국인 여성이 마하난디아의 앞에 나타났는데 그녀의 이름은 샤롯데 본 쉐빈으로 인도를 관광하고 있던 스웨덴 여대생이었다는데요. 초상화 하나 즉석에서 그려줄 수 있어요? 라는 요청을 하였고 마하난디아는 그녀에게 첫눈에 반해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떨려서 그림을 제대로 그리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샤롯데가 그림 잘 그린다고 하지 않았어요? 라고 다시 묻자 그는 오늘따라 유난히 손이 떨리네요 라고 하였고 샤롯데가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은데 내일 다시 올게요 라고 하자 그는 내일은 제대로 그려드리겠습니다 라는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녀는 다음날 다시 찾아왔고 마하난디아는 샤롯데의 초상화를 잘 그려줬다는데요. 그는 그림에서 긴장을 풀기 위해 샤롯데와 이야기를 나눴는데 서로 통성명을 하고 샤롯데가 플루트 연주를 즐긴다는 사실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태어난 별자리가 어떻게 되시나요? 라고 물었는데 황소자리라고 하였고 혹시 샬롯데는 숲에 사나요? 라고 묻자 네 우리 집은 숲속에 있어요 라고 대답을 했다는데요. 그는 당신이 내 운명의 여인이었어 라는 확신을 했고 그녀와의 만남을 운명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는 용기를 내어 고백했고 샬롯데도 그에게 호감을 품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샬롯데의 집이 숲속에 있었던 이유는 그녀의 가문이 귀족이라서 숲을 통째로 가지고 있었으며 집도 그냥 집이 아닌 엄청 큰 저택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관계가 진전한 두 사람은 정말 인도 전통 방식대로 결혼식도 올렸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마하난디아의 행복한 시간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는데 샬롯데는 이제 스웨덴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샬롯데는 그저 관광 이벤트의 하나 정도로 그와의 결혼을 생각했었다고 합니다. 마하난디아는 기다려줘요 반드시 당신을 찾아가겠소 라고 하였고 샬롯데는 저도 기다릴게요 라는 대답을 한 뒤 스웨덴으로 갔다고 하는데요. 그녀는 떠나기 전 자신의 집 주소를 알려주었고 1년여간 편지를 주고받으며 애정을 쌓아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샬롯데를 찾아가겠다던 마하난디아의 소망은 쉽지 않았는데 항공료가 무지막지하게 비싸기 때문이었는데요. 결국 그는 그녀를 찾아가겠다는 의지 하나로 전 재산을 털어 자전거 한 대를 마련했는데 인도에서 스웨덴까지 자전거를 타고 갔다고 합니다. 무일푼이었던 마하난디아는 중간중간에 그림을 그려 팔면서 여비를 마련하였고 뉴델리를 출발하고 무려 넉 달이 걸려 하루에 70여 킬로를 달린 여정은 스웨덴 보라스에서 끝났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가 내가 왔소 라고 샬롯데에게 이야기하자 그녀는 어떻게 된 거냐며 몰골이 말이 아니잖아요 라고 하였고 당신을 만나기 위해 6,000km 넘게 달려왔소 라고 하자 세상에 그렇게까지 날 사랑했던 거였나요? 라는 대답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는 스웨덴에서 재능을 10분 발휘하여 유명 화가로 이름을 날리게 되었고 스웨덴에 오고 2년 후 두 사람은 정식으로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마하난디아는 그때 타고 온 자전거를 이렇게 전시해 놓고 인도와 스웨덴 양국의 문화 교류에 힘쓰고 있다고도 하는데요. 딸은 아빠를 닮고 아들은 엄마를 닮았다고도 하네요. 둘은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고 있으며 나이가 든 지금도 알콩달콩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김성모입니다. 김성모의 만화에는 정말 노빠꾸 상남자 캐릭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김성모에게 깡패 스토리를 짜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물어보자 사채 얘기를 할 때는 실제로 한 5천만 원 빌려서 일부러 안 갚았다며 어떻게 나오나 보려고
하려고 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정신인가 라고 물어보자 6개월인가 안 갚고 버티니까 별짓 다 하더라며 나중에 다 갚고 사정을 설명하고 친구를 맺었다는 노빠꾸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막내가 출판사에 줄 원고를 지하철 짐칸에 놓고 내렸지만 죽방 한 대로 퉁쳤다고도 하는데요. 화낸 이유도 원고를 잃어버려서가 아니라 그 실수로 도망간 것 때문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그의 명장면들에 대한 설명을 침착맨 유튜브에서 하기도 했는데 이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짤은 실제 교도소 수감된 사람으로부터 취재한 내용인데 정확히 어떻게 하는지는 교도소의 제지로 인해서 알지 못했고 필요한 재료까지는 들었던 김성모 스스로 알아볼까 하다가 여기서 끝내는 게 맞다고 생각하여 포기했다고 하며 고촌치킨 문시짤은 그냥 교촌치킨이 좋아서 넣었다고 하며 이렇게 꿈틀꿈틀 기어가는 짤은 포복 자세로 기어가는 걸 표현하려 했으나 대생력이 부족해서 자세가 안 나왔고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인배는 대인배를 알아보는 눈이 없어 소인배라 하는 것이지 라는 대사로 대인배라고 하는 신조어를 만들어내기도 했는데요. 김성모는 소인배의 반대말은 대인배인 줄 알았다며 고등학교 때 친구가 항상 넌 소인배고 난 대인배야 를 입에 달고 살아서 당연히 있는 말인 줄 알았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진정한 복싱의 모든 것을 보여주마 라며 발차기를 하는 모습 역시 유명한데 원래는 주먹 쓰다가 맛이 안 살아서 공중 연속 차기로 바꿨는데 까먹고 대사를 안 바꾼 거라고 합니다. 상남자만이 만들 수 있는 만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